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일단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감독님부터 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태경입니다. 김하진 암흑기를 거쳐서 만든 작품인데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발걸음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풍요로운 토크는 좋겠습니다. 네, 영화에서 정은 역을 맡았던 이다혜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질문도 좋지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경험들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채팅방에도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가 일단 올라가 있어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영화가 전주에서 상영이 됐기 때문에 전주에서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번 개봉을 통해서 영화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영화를 보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이 영화가 직업과 밥벌이에 대한 진짜 이야기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고요. 직업은 요즘 시대의 한 사람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좀 나를 죄어오는 것 같은 목줄 같은 기분이 대사처럼 들 때도 있고 좀 부당한 현실 같기도 하고 좀 복잡한 거미줄 같기도 하고 그 직업 뒤에 있는 인간은 좀 자꾸 소외되는 것 같고 이런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오늘날의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안에 있는 우리가 흔히 경험하지만 실제로 스크린에 펼쳐지지 않는 이야기 혹은 좀 감춰졌던 이야기 얘기하기 어려웠던 것들 이런 것들 영화가 용감하게 꺼내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목이 주는 힘이 굉장히 있잖아요. 이 영화를 처음 보고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는 나를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기에 해고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노동하는 주인공이라는 정체성이 아주 뚜렷하게 제목에서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의 제목과 비교해보면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뭔가가 좀 빠진 것 같은 제목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감독님이 그 제목을 실제로 고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지금의 제목이 일단 탄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또 조금 선언적인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뭔가의 구호 같기도 하고요. 분명히 제목을 둘러싼 고민들이 좀 적지 않으셨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갈까요? 예, 제목이 그렇게 직선적인가요? 분명하고 좋죠. 간결하고 힘이 있는 제목이 반면에 어떤 좀 선언의 의미가 제목에서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제가 제목을 제일 처음 정했을 때 다른 분들이 되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협소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저희 영화가 이렇게 마지막에 그리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어쨌든 철회할 수 없는 긍정성 같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긍정성들이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 흙 같은 땅 같은 데는 이렇게 씨앗을 심어놓으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긍정성을 제일 처음에 이게 흙 같은 긍정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절망 상황에서 이렇게 태어난 긍정성은 앞으로 거기에 막 싹이 돋아나고 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지막에 그 절망 상황에서 다행히 죄송합니다. 그 정은이라고 하는 인물이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이제 독백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포기라고 하는 것보다는 해보라고 하는 게 타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포기는 좀 일반적인 거고,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해고가 타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주체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좀 포함을 시켜서 제목을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정은이라는 캐릭터가 이름을 되게 많이 불러주고 싶은 캐릭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좀 비하처럼 부르잖아요. 원청 사람들이 그러기도 하고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한 것이라긴 좀 어렵지만 박대리 이런 식으로 직함으로 불리고 이 사람이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활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는 사실 그 직함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개성들을 지워버리고 그저 정말 일하는 존재로서의 어떤 것에만 가치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불리는 그 직함이 일반적인 영화에서 우리가 캐릭터를 대하는 태도와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은이라는 분명한 이름이 있는데 저 사람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왜 모든 것을 떼고 원청, 박대리 이런 이름으로 불려야 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접근하게 된 캐릭터였는데요. 그 조직이 행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짓이 노동자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남았으면 누군가를 좀 밟아야 되고 그렇게 그리지 않는 게 근데 이 영화에 큰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인물들이 서로를 좀 밟으려는 좀 내가 살고 네가 죽으라는 이런 것처럼 좀 보이긴 하지만 나아가면 느슨한 연대로 이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정우가 막내의 과정이 또 그렇고요. 서로 그냥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 조직의 어떤 모습을 그리는 것 이건 역시 감독님께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되게 왜 이렇게 뭐 조직의 어떤 태동기도 아니고 이미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있고 저희들은 어디에든 다 조직 속에 다 속해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어떤 개인의 주체적인 문제를 조직과 꼭 연결을 시켜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야기를 끌어나갈 때 좀 이렇게 젖혀두고 가장 그 고유의 개인으로서 이렇게 접근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유의 개인으로서 접근해서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절망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 이런 것도 좀 포함시키고 싶었고요. 정은의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아까 그 직함, 뭐 좀 비하하는 표현도 불리는 캐릭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영화 안에서 그렇게 불리는 것도 배우가 캐릭터를 이해하는데 혹은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줬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여자 동기의 말은 좀 다르잖아요. 이 정은이란 캐릭터가 여자 동기들 전설이자 희망이었다는 얘기도 하고 뭐든지 다 잘하고 1등만 하는 인물이었다, 최고였다 이런 식의 표현을 받던 사람이 어느새 회사에서 회사를 갉아먹는 좀비 뭐 이런 식의 너무나 비하적인 표현 같은 걸로 표현이 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물이 그런 식으로 불린다는 것, 원청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 박대리로만 계속 불린다는 것, 이것도 배우에게 영향을 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단아까 말투 그랬습니까? 뭐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말투도 정은의 캐릭터를 잡는 데 조금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말투는 혹시 어떤 이유로 그런 말투를 쓴다고 감독님이 설명해 주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배우 해석으로 만들어진 말투인가요? 아니 대본에 있었어요. 대본에 있었는데 처음 리딩할 때 좀 입에 좀 안 붙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말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감독님한테 이거 괜찮아요? 어색한 것 같아요. 라고 처음 리딩을 했는데 오정은 선배님이 너가 하니까 괜찮은데? 어색하지 않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게 됐어요. 맞아, 보는 저희도 뭐 전혀 어색함을 느끼진 않았는데 감독님 혹시 첨언하실 얘기가 있으세요? 마이크를 드셨던 것 같아서. 결정을 보니까 오정세 배우입니다. 단아까 말투를 쓰게 된 데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괜찮은데 근데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의논 협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좀 체득이 됐던 것 같아요. 정은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였어요. 어떤 순간에는 정은을 이해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저는 이 캐릭터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 순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하지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영화를 보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의 근원을 파고 파들어 가보면 정은을 이해 못하는 동료들의 마음으로 제가 정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영화를 볼 때.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저는 이 영화가 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캐릭터를 보면 그 캐릭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걸어가지 저 캐릭터는 왜 저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포인트를 만나면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사실은 이 영화 안에서 동료들이 정은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원래 회사, 조직에서 이 정은이라는 인물을 바라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선이 이 영화에서 계속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시선을 갖는 저 자신에게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면서도 어쩌면 정은이라는 캐릭터를 만들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을 수 있겠다. 마냥 응원하거나 마냥 마음을 줄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지 않는 것. 그래서 이런 생각에 대한 배우들의 고민이 좀 궁금했어요. 처음 시작은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시작이 됐었고요. 영화 시나리오를 보기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었고 어떤 이와 같은 어떤 억울한 상황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겪어온 그래서 그분들의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그분들의 표정이나 그분들이 하는 말들을 듣는데 이분들은 어떤 고단한 과정들을 겪었을까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나리오를 봤는데 좋은 거예요. 제가 봤던 그분들의 어떤 표정이나 어떤 말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던 어떤 감정들을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시작했고 최대한 어떤 상황들에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이 장면을 찍을 때는 어떤 뭐 연민을 갖게 하겠어, 뭐 어떤 감정을 갖게 하겠어 이런 목적이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의 절박감, 절망감 뭐 이런 것들 하나만 기억하면서 그 상황들에 상대가 하는 말들에 집중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도 여기에 대해서 첨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영화를 볼 때 그런 기분을 느끼는 관객이 분명히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은이란 캐릭터를 좀 이런 표현은 애매한데 그러니까 좀 만만한 캐릭터로 예를 들면 만든다면 우리가 이 캐릭터한테 훨씬 감정을 이입하기가 쉽고 저 캐릭터를 왜 저렇게 다들 뭐 불쌍하게 만들지? 혹은 왜 저렇게 비인간적으로 굴지라고 정은을 둘러싼 그 바깥 인물들에게 훨씬 공감하면서 이 정은이란 캐릭터를 응원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뭔가 좀 정은이란 캐릭터를 이해 못하게 만드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독님의 그런 설계에 대한 포인트도 궁금해요. 정은이란 캐릭터를 만드실 때. 정원이라는 인물을 그쵸?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 자체를 쉽사리 이해는 안 되더라도 조금만 생각하면 또 이해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각자의 관계 속에서 좀 이 부분을 좀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 이야기 플롯적으로는 이걸 처음에 이렇게 설정을 하고 들어가면 저희 영화가 되게 또 단순한 플롯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너무 뻔한 상황에 또 직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찌됐든 저는 좀 관객들이 좀 상상할 수 있는 여지 같은 부분을 조금씩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약간 습관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고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최근에 좀 들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입장에서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셨다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를 보는 관객 중에 어떤 분은 하청 노동자 입장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관리자 입장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청 노동자, 하청 업체를 보내는 본청에 계신 분의 입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입장들이 영화 안에 섞여 있는 건 이 영화의 굉장한 장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감정이입을 못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엄청 고민이 사실은 많이 되더라고요. 이걸 할 때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하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제가 모든 관객분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을 제가 참여하게끔 자연스럽게 장면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이 어떤 범위에서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관객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영화를 보면서 또 어떤 순간에는 정은의 마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 소장의 입장이 되기도 하고 이게 좀 자유롭게 열려있는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럴 때 정은은 항상 어떤 모습이냐면 처음 등장신부터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 사람은 정말 온몸으로 굴욕을 막 참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눈이 큰 탓도 있겠지만 배우가 괜히 눈에 좀 눈물이 계속 어려 있어서 그걸 막 부들부들 참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에서는 굴욕감 하지만 뭐 지지 않겠다는 단호함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세게 온몸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인상을 첫 장면에서 또 받았어요. 그 정은의 얼굴에서 이다현은 어떤 것들이 좀 보이길 바라셨어요? 최대한 아까 얘기했던 그 다큐멘터리의 어떤 감정들을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영화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온전히 다 제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느꼈던 어떤 감정들을 만약에 이 영화 개봉할 쯤 되면 관객분들이 분명히 공감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네, 그거만 기억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큐에서 느끼셨던 감정이라는 게 사실 감정을 말로 설명하는 건 좀 어렵지만 대략 어떤 감정들이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화에 동료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런 일이 있었죠. 정은에게도. 근데 제가 본 다큐멘터리에서도 동료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요. 그리고 또 어린 딸아이도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의 절박함과 절망감과 막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낭떠러진 것 같고 어디 누구한테 기댈 사람도 없고 이런 감정은 어떤 걸까? 라는 생각 거기에 대한 어떤 표현해보고 싶은 어떤 제가 느낀 감정들 제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유다현 배우님하고 이렇게 처음에 그런 얘기를 좀 주고받은 다음에 유다현 배우님이 이제 그걸 했죠. 이제 자기가 이제 체화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해갖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리허설 할 때는 그때 이렇게 처음 유다현 배우가 이제 어떤 자기 감정을 보이잖아요. 그때 제가 첫 장면 저희 찍을 때도 좀 그런 걸 느꼈었는데 그 약간 왜 이렇게 사람이 왜 입맛이 없으면 이렇게 밥 자체가 먹을 때 모래를 씹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어떤 삶에 좀 재미가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다 그냥 없는 게 아니라 그저 많이 없는. 근데 그 유다인 배우를 제가 보는데 딱 밥맛이 없이 그 모래를 씹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이 이분을 잘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희망 없음의 상태도 박대리라 불리는 이 정은의 상태이긴 할 텐데 중간에 소장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창창한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라는 톤 앤 매너의 얘기를 하면서 창창한 거 그거 희망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을 보고 소장의 입장도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동시에 누군가의 희망을 굉장히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구나라는 아차 싶은 마음 있잖아요. 나는 어느 순간 누군가한테 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상황이 훨씬 나아 보이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진창에 구르려고 하냐라는 어떤 타인의 심경을 헤아리지 못한 무언가를 언젠가 그렇게 뱉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단어가 참 희망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얘기하신 걸 들으니까 생각이 나고요. 영화에서 그 정은이 무슨 일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저청이 됐느냐라는 질문들을 올려주고 계세요. 일반적인 영화 같았다면 그게 뭐 플래시백으로 등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아주 자세한 설명이 있었을 텐데 이 영화는 그걸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궁금증들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도 두 분이 좀 해주시죠. 정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혹시 두 분은 나누셨나요? 저희가 이 문제로 깊게 얘기 나누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영화적으로 이제 표현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불친절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감정적으로 이런 부분을 몰라도 정원을 따라가는 데는 무리는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걸 보여줬을 때 아까처럼 좀 여지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선택을 해야 됐고 그래서 이건 모든 관객을 다 이렇게 만족시킬 수는 없겠다라는 그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뭐 전사를 보면 정원 같은 경우는 거기 그 상황에서 그 라인을 탄다라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회사 같은 데 가면 다 이제 라인을 그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회사를 다녀왔지만 이게 승진하려면 그 라인을 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얹지 못해 올라가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능력이 있어도 그게 이렇게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또한 남자 중심의 회사에서는 여성 같은 경우는 승진이 애초에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여성을 갈아껴야 돼요. 마치 부품처럼. 그 직위에 해당되는 여성이 나이가 들면 보내고 다른 여성이 올라가고 이런 식의 일종의 그 체인지 이런 시스템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회사의 형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진행이 됐던 그런 상황들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근데 각자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좀 좋지 않나라는 이렇게 괜찮으시면 그런 좀 양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영화를 볼 때 이 영화에서 총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캐릭터의 어떤 면들을 관객이 궁금해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되게 당연한 궁금증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 영화에서 정은이 명백하게 피해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회사 내 어떤 말씀하신 뭐 조직적인 뭐 어떤 끈 연결 뭐 이런 것의 이유로 혹은 뭐 다른 이유로 약간 부당하게 이곳에 온 사람이라는 영화적인 설명이 이 영화는 충분히 되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사람의 상처를 사실 해집을 필요는 없거든요. 왜 이런 자리까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왔을까라는 것을 영화가 일일이 다 설명해주지 않아도 영화가 톤앤만으로 그걸 설명하고 있다면 캐릭터의 어떤 고통을 계속 더 궁금해하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지 않아도 영화를 이해하는 데 온전하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궁금증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 저도 궁금하고요. 처음에 시나리오를 쓰실 때 모티브가 된 여성 노동자의 실화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는데 여성 주인공의 이야기를 쓰면서 좀 많은 디테일이 생겼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학벌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성차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노동 형태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남성 노동자들에 비해 여성 노동자들이 소외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주인공이 여성이라는 점도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장치였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차별이라고 하는 건 뭐 여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종도 있고 또 남자도 뭐 같은 어떤 학벌이라든가 그 남자도 차별을 많이 받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저희 작품은 실화가 여성이기 때문에 일단 그 실화의 결을 갖다가 충실히 따르자는 제 원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또 남자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오산일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제가 여자분들을 여성의 어떤 디테일한 감성들을 제가 충분히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왜곡이 발생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작가분, 여자 작가분 이제 직장생활 많이 하신 여자 작가분하고 같이 각색하면서 그분이 디테일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출근할 때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다닌다거나 남자들이 많은 어떤 직장에서 여자분들이 좀 약간 무채색 계통의 그런 정장을 많이 입고 다니신대요. 또 이제 뭐 그분이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럼 그분도 이렇게 그분이 뭐 이렇게 그 어느 정도 셀러리맨이라고 부르는 그런 직장에 다니는데도 뭐 여자가 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인사팀장이 얘기하는 그런 대사 같은 경우는 그분이 직접 들은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구석구석 이제 있는 거고 또 이제 다인 배우가 얘기했던 부분들 이제 흐트러지지 않는 캐릭터로서 여성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관철해서 나가는 다인 배우의 의지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존중되면서 저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부분들 내용은 잘 살아있기도 하고 또 인상적이었던 건 여성의 얘기만 다루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가장 경력이 낮은 그러니까 여기서 소위 막내라고 불리는 그 오정세 씨가 연기한 경력이 낮은 남성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 역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잘 비춰지잖아요. 그런 은근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게 또 이 영화가 가지고 있었던 힘이라는 생각이 들고 유다현 배우가 송전탑 아래서 올려다보는 그 씬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영화이긴 한데 이게 되게 간결한 직선인데 그 높이 때문인지 그 직선들이 엉켜있는 모습이 주는 위압감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처음 나가 송전탑을 직접 보실 때는 어떤 느낌들 받으셨어요? 보통 우리가 송전탑은 멀리서 보게 되죠. 저도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은데 처음 가까이서 보니까 감독님 말씀대로 이 위압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은이 실제 그런 일을 겪고 이런 현장에 와서 그 송전탑을 보면 그런 갑작스러운 어떤 공포감이 밀려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보고.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건데 이게 작업복이라던가 도구의 무게라던가 이런 거 생각하면 촬영이 아주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영화를 보면서 했어요. 어떠셨어요? 저희가 첫 촬영이 그 주렁주렁 그 장비들을 매달고 산을 올라가는 씬이 영화의 첫 촬영이었어요. 그걸 딱 찍는데 하나씩 다 스태프분들이 장비를 다 달아주시죠. 이렇게 여러 명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근데 계속 다시는 거예요. 이쯤 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산을 올라서 촬영을 하는데 한 달 촬영이 진짜 힘들겠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뭐 제가 희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남성 노동자들에 대한 디테일한 묘사들도 좋았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유아인 배우가 캐치한 이 영화만의 디테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었던 뭐 인물에 대한 혹은 상황에 대한 디테일들은 어떤 게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이 되세요? 다큐멘터리가 배경이 됐던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중간에 나왔던 일을 줘야 일을 하죠. 이 대사가 사실 대본을 받아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저한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촬영하면서 현장에서 제가 제 입으로 그 대사를 뱉으니까 정은의 마음이 갑자기 그 순간 확 와닿을 때가 있었어요. 사무직 여성이 원청에서 일하는 사무직 여성이 하청업체 가서 남자들만 있는 사무실에서 일도 주지 않아요. 갔는데 그래서 일을 줘야 일을 하죠라고 얘기하는 정은의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순간 정은의 마음이 확 와닿았던 것 같고 아무래도 장례식 씬에서의 처음 계속 감정을 꾹꾹 누르다가 원청 그 사람한테 관리인한테 이렇게 토해내듯 말하는 장면에서 정은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쭉 잡을 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리 배우가 시나리오를 촘촘하게 분석한다고 해도 현장에서 내가 예상치 못했던 무언가를 확 느껴서 혹은 에너지를 받아서 더 그 캐릭터가 구체화되는 경우들이 있죠. 아마 지금 말씀하신 순간들이 그런 경우들이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디테일도 재밌었어요. 이 노동자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우리는 생명, 우리는 빛, 안전제일 하고 나가는데 그 구호가 정말 묘하게 힘이 없고 관성적인 구호거든요. 보통은 그런 거 굉장히 힘차게 외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작업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감독님이 캐치하신 부분이겠다는 생각들도 들었거든요. 대사나 라인을 만드실 때 도움을 받으신 취재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뭐 제가 따라다니긴 했는데 옛날에 뭐 제가 가봤던 현장도 뭐 거기 가면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현장은 그 각자 이렇게 모여서 일을 하기 전에 그걸 해요. 일종의 간단하게 뭐 체조라도 한다면. 그 실제 산업재해가 저희 나라 같은 경우 1년에 과거만 해도 훨씬 더 많이 일어났잖아요. 과거에는 2,000명씩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1년에. 그 요즘은 한 반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나? 그게 단순한 숫자로 얘기하기에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특히 가족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호를 외친다거나 이렇게 조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현장 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화가 뭐 대사나 이런 상황의 디테일도 있지만 음악에 귀 기울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악 때문인지 이 영화는 특정 구간 좀 스릴러와 같이 보이는 대목마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구들이 부딪히는 소리라던가 손잡탑의 철 성분이 뭔가 느껴지는 소리라던가 이런 게 연상이 되기도 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직업병이라는 이명이 연상되는 어떤 사운드들도 이 영화에는 간간히 깔려 있고요. 아마 테마곡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들을 중요하게 먼저 작업을 해두고 그 전체적인 톤을 좀 만들어간 영화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음악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음악, 저희 영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철탑하고 주인공 정원하고 해숙이라든가 이런 동료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을 좀 이을 수 있는 그런 영화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 영화적 장치는 제 그때 당시 머릿속으로는 아무리 컷을 붙인다 하더라도 이게 그 어떤 계속성, 연대감 이런 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악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보통 이제 왜 조금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후반 작업 들으다 보면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정신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악도 그렇게 제가 막 영화를 하도 만든 지 오래돼가지고 오래전에 영화 만들 때 그 뒷부분을 하면서 그랬던 기억들. 음악이라고 하는 게 항상 뒤로 이렇게 가 있는. 사실은 뭐 미장센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미장센도 미장센이지만 이 사운드 미장센이 굉장하잖아요. 사운드도 저를 미장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미리 얘기해야 되겠다 해서, 그러니까 음악 그 광주에 계신 분들인데 그 클래식 하는 분들이에요. 명악을 해보시지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인데 이렇게 작곡한 게 몇 개 있었어요. 근데 그걸 듣고 굉장히 창의력이 높으신 분들인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영화 들어가기 이 음악이 나온 게 영화 들어가기 6개월 1년 그 사이 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원 배우가 올라간다거나 철탑 상황이 되면 저는 그 음악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배우분들 촬영하시기 전에 그 음악을 이미 들어보셨겠네요? 그건 아닌가요? 못 들었어요. 밑에 잔잔히 깔아준다거나 이런 것도 없었군요. 네, 없었어요. 아까 그 랩 음악에 대한 질문을 채팅방에 주신 분이 계셨어요. 지금 클래식 음악을 하신 분들이 만드셨다고 해서 아마 이 질문을 하신 분은 더 의아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엔드 크레딧 음악이 올라갈 때 랩이 등장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주신 분이 계셔서 감독님께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광주에서 이제 클래식 하는 분들인데 다른 이제 분들하고 같이 이제 협업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그 래퍼들도 계셨고, 그래서 그분들이 또 작곡한 노래들도 있었고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작곡한 노래들을 저희들이 이제 보면서 마지막 그 가사 자체가 따로 만든 노래는 아닌데 왠지 가사 자체가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느낌이랑 있다 있었고, 또 이 약간 무겁다면 무거운 이런 흐름에서 그걸 좀 살짝 좀 관객분들에게 마음을 되새기는 그 느낌으로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그 음악을 하게 된 겁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의 어떤 뭐 디테일들, 리얼함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면 전체적인 톤과 약간 이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저는 대표적인 것이 그 본사 직원의 시퀀스들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 직원들은 이 영화 정말 어디서 정말 실제로 일하시는 분이 되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리얼한 시퀀스들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 본사 직원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영화상의 어떤 명백한 악당 캐릭터를 위해 필요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캐릭터를 좀 단선적으로 표현한 데에 대한 아쉬움은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마찬가지 질문을 똑같이 주신 관객분도 계셨습니다. 이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 인사팀 이쪽 그 직원분들을 너무 좀 빌런으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인정하면 그게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 간단한
아직 장기시켜주세요. 아직 그 가르쳐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근데 사실 이렇게 플로 일단 이게 저도 이게 이 부분이 되게 고민이 많긴 했습니다. 실제 이 플롯을 만들 때 이 부분을 조금 현실감 있게 가면 상대적인 어떤 그 정원에 대한 현실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작품 자체가 실제보다는 약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는 훨씬 더 잔인하기 때문에. 근데 일반 관객분들 여러 대중들이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 관계를 조금은 더 선명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보면 현재 저희 영화는 사실 이 배경이 2011년 뭐 이런 장작 아주 현대성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그 현장 이런 데 가면 엄청난 되게 잔인한 차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같은 식당에서 밥도 못 먹어가지고 마당에서 밥을 먹게 만드는 그 눈치 줘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약과죠. 너무나 죽음이라고 하는 게 눈앞에 있는 상황에 몰아넣는 시스템들이 너무 잔인하게 있기 때문에 이 잔인함에 그러면 그런 장면들을 그대로 어떤 누구나 아는 뉴스에 나왔던 장면들을 제 영화에 가지고 온다면, 물론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게 다 녹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사실 이 인사팀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보시기에는 좀 이렇게 조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어떤 여러 고민 속에서 판단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실제 정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입장에서 거기 앉아 있을 때 당하는 그런 느낌을 조금 더 표현을 이렇게 좀 하려고 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2011년도 정도를 배경으로 했다라는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영화를 보면 그 시대 배경을 아주 정확하게 짐작할 수는 없잖아요. 날짜나 연도가 등장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소장이랑 대면을 할 때 정은 입이 휴대폰을 툭 던지는 그 장면을 자세히 보면 요즘 쓰는 휴대폰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도 뭐 2000년대 중반이거나 뭐 이때쯤에 사건이겠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 영화가 사실 굳이 2011년도가 배경이어야 될 이유는 또 없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배경을 조금 현재로 바꾸는 것도 고민을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왜 그러면 그 시기를 고수하셨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드는데요. 이건 저희 일단 환경으로부터 나왔던 게 커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택시를 부르더라도 그때 맞는 택시를 불러야 되는데 요즘 나오는 승용차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디테일 들어가면. 그걸 저희 제작 환경에서는 일단 커버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지가 않고 조금은, 그러니까 시대성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부분은 되도록 그러니까 없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앵글을 좁혀서 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안 걸리도록. 그러니까 공간적 측면에서는. 시대를 먼저 세워놓고 간 게 아니라 거꾸로 역으로 접근을 좀 하신 셈이네요. 얘기를 들어보면. 또 하나의 의문이 드는 점은 저분의 내레이션이죠. 왜냐하면 이 캐릭터는 자기 얘기를 잘하는 캐릭터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톤이 쭉 이어지다가 물론 아주 영화의 중요한 장면이고 하이라이트가 될 만한 장면이지만 거기서 저분이 갑자기 굉장히 선언적인 나레이션을 한다는 느낌을 딱 받기도 하거든요. 유다현 배우는 그 장면을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해요. 첫탄에 매달려서 저분이 자기에 대한 나레이션을 하는 대목에 대해서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람 발견이 다 다르니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나레이션이 없이 그냥 음악이 쫙 올라가고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제목이 딱 들어가면 그것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설명적이지 않고. 그래서 감독님께 의견을 드렸는데 감독님 의견은 저와는 달랐죠. 그거 나레이션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본인 감독님도 애초에 그게 시나리오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은 어떤 점에서 결국 저한테는. 네? 결국 저한테는 뭐 다른 배우는 계속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쉽게 이렇게
흘겨들을 수가 없는 게 어쨌든 그 역을 감정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가 체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관념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도 참 많이 들었죠. 근데 저는 제일 그 바닥 상황에 갔을 때 그 내밀한 그 어떤 인물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느낌이 마치 우리에게 야 그래도 우리 좀 뭔가 좀 여기서 마저 우리 저거 하지 마 포기하지 말고 뭔가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앞발을 내딛어 봐야 되지 않겠니? 이런 식의 그 내밀함 이런 것들이 전해질 거라고 봤어요. 조금 더 효과적으로, 더 인상적으로. 이다현 배우가 그 나레이션을 그래도 담담하게 소화해줘서 덜 부담스러운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장면이 예전에 카트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여성 노동자들의 연대를 그린 영화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그 물대포를 막 맞으면서 그 여성 노동자들이 이렇게 스크럼을 짜서 카트를 이렇게 미는 그 장면으로 끝났었는데, 그때 그 해당 씬을 두고 평이 좀 갈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 캐릭터들을 굉장히 영웅적으로 표현했다는 평을 썼고, 저는 그 평에 반대하는 쪽이었고, 이게 왜 영웅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부당함을 알리고 온몸으로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 장면을 보고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 정은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 입을 통해 처음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 좀 영웅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씬을 두고서도 아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 캐릭터잖아요.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찾아버리는 캐릭터인데, 그 버티는 것, 그러니까 힘의 겨우 순간들을 계속 버티고 있는 거 사실 누구한테나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영화 밖에서도 두 분에게 아마도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테고요. 여기서 저는 그냥 버티는 길을 택합니다. 근데 두 분은 뭔가 버티기 너무 힘든 순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는 편인가요? 감독님부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좀 버티기 힘들었죠. 이 영화들이 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나긴 암흑기 속에서 참 저는 물론 이제 저보다 힘든 분들이 훨씬 많아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영화가 자꾸 하는데 배우분들이 다 캐스팅 됐다가 안 되고 이런 경험이 조금 있어가지고 반복이 한 두 번 되면요, 두세 번 되면 감독은 좀 더 이상 나는 영화를 못 만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굉장한 좌절을 겪거든요. 그건 마치 이렇게 정원이 자기 직업을 다시 1년 뒤에 못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때 제가 딱 그때 그랬어요. 그때 밥을 먹는데 밥 맛이 딱 모래를 씹는 것 같더라고요. 모래를 씹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음식이 맛이 없고 내가 왜 삶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그 기사를 본 거거든요. 그때 기사를 보니까 그분이 거기서 일단은 그 기사를 보고 그 나도 모르게 사실 이제 글을 쓴 거거든요. 거기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이 부분과 관계되어서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길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시간 관계상 또 저는 연기를 한 지 이제 16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인터뷰하면서 또 알게 됐는데 지금도 버티고 있다고 사실 생각하고요. 예전에는 그냥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사실 하고 싶은 것도 사실 연기밖에는 없고, 그래서 그냥 그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고민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예전만큼 어떤 연기에 관해서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가벼워졌어요. 이거 하다가 이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만약에 오면 다른 거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예전이랑 좀 달라진 점입니다.
배우 스스로는 그게 뭐 마음 먹기 편할 수는 있겠으나 안 돼요. 계속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까 디테일의 빛에 대한 질문을 주신 분도 계셨어요. 저도 궁금한 것이었는데요. 마지막 엔딩에서 정이 소장탑에 올라서 위기를 극복하고 그 문제가 됐던 부분을 수리해내서 마침내 섬마을에 불빛이 들어오는 장면이 있다는 것에 대해 주목해 주셨는데요. 이 불빛의 깜빡거림은 이 영화의 첫 장면을 여는 장면이기도 하죠. 아마도 그 나가라고 주었을 그 정말 굴욕적인 책상에 불빛이 계속 깜빡깜빡 들어오는 이미지가 나중에 이것을 결국 정은 스스로가 해결해내는 이미지의 모티브로 바뀌게 되는데 이 깜빡이는 빛이라는 건 배우에게 어떤 해석을 좀 불러일으켰던 장치였을지 궁금해요. 먼저 얘기 듣고 감독님 처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깜빡이. 저 사실 이거 듣는데 감독님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방심하고 계셨죠? 네. 나한테 직접 질문하는 줄 알았는데. 감독님 얘기를 그럼 먼저 들어볼까요? 네, 감독님 얘기 듣고 배우님 얘기 들어볼게요. 근데 되게 예리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아주 아파 서사 구조를 그냥 처음부터 끝을 이어주는 감사합니다. 제 다음에 관객분들한테 이걸 잘 인용해야 될 것 같아요. 깜빡임이라고 하는 건 제일 처음에 등장할 때 깜빡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저희가 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형광등이나 과거에 보면 형광등도 그렇고 불을 켜면 깜빡깜빡깜빡 하면 쳐다보잖아요. 왜 쳐다보냐면 제가 끄질까 켜질까 이런 의문도 들면서 그때 생기는 감정이 조금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깜빡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그 깜빡임과 그 밑에 있는 인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불안함 속에 있는 그 인형은 어쨌든 정원과 정원의 친구와 그리고 그 막내 우리 딸들도 인형을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막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약자, 불안한 존재들을 좀 이어주는 거고 깜빡임은 그런 속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근데 그 깜빡임이 제일 마지막에 불이 켜지는 걸로 이어진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마지막에 불 켜지는 그건 이제 정원이라고 하는 배우가 영시적으로 맨 마지막에 매달리잖아요. 이게 문제의 그 독백 장면. 독백 장면이 나올 때 독백 장면을 넘어간 다음에 거기서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 라인에서 타고 가면서 카메라 정면으로 오면서 사실 영화는 거기서 끝내도 전혀 상관은 없는데 이 정원이 철탑 위에 올라가서 그 불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극복한 그 완전한 모습을 마치 스파이더맨이 막 어떤 사람이 극복한 다음에 올라간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한테도 꼭 보이고 싶었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흘러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생각해 보니까 그 앞장면하고 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감독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마당에 배우가 의미부여하기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깜빡이는 빛이라는 게 영향을 준 부분이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이게 시나리오에서도 있었나요? 시나리오 잘 기억이 안 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는데 완성된 영화를 보고 나서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불안하고 초조한 정은이 나중에 자기 스스로 어떤 불을 밝히고 이렇게 저는 봤었어요. 네. 제일 처음에는 그 시나리오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찍을 때 시나리오에서는 그 인형과 의자, 그러니까 책상이 그냥 돌아서 벽 보고 있다. 그냥 인형이 있다. 요거였고 그 미장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저거 깜빡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고 그 카메라가 그럼 언제 깜빡이냐? 그래서 촬영 감독이 얘기해서 카메라가 다가갈 때 그 어느 정도 인식하는 시점에서부터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다음 집일 때부터 감독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실지 아주 궁금해지는. 다 알고 있는 것이 얘기해야죠. 그 책상에 있던 인형은
눈썹을 밝은 고객들이 이미 다 캐치하셨겠지만 그 정은이 처음에 하청 업체로 가는 그 차 안에서 계속 끈질기게 그 인형이 흔들림 같은 것들을 영화가 보여주고 있죠. 저는 그때 인물의 표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인물이 가야 하는 길과 그 혼자 헤쳐가야 되는 아주 암울한 길의 상황들, 흔들리는 인형들 이런 걸 보여주는 그 장치도 아주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시작부터 뭔가 이 인물에 쏙 빨려 들어가는 경험을 했던 것 같고 또 하나의 디테일이라면 현장 그 일을 하시는 배우들에 대한 언급을 꼭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정재 배우라든지 그 뭐해서 유호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두 분은 필모그래피가 있는 배우들인데 소장님이랑 그 약간 키 크시고 얼굴 까만 그 노동자분은 아무리 찾아도 필모그래피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체 진짜 어디서 섭외를 하신 건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관객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것 같아요. 그 두 배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 두 배우는 제가 평소 때 하고 싶었던 배우분들이었어요. 그게 극단 골목길이라고 연극 쪽에 계신 분들은 알 텐데 제가 그 계속 봐오면서 이렇게 내가 영화를 만들면 한 번쯤은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뭐 영화를 계속 안 만들고 있으니 그분은 나이를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해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고 흔쾌히 수락해서 하게 된 케이스인데 두 분 다 뭐 이렇게 잘 열심히 잘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근데 배우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배역이 크든 작든 배우 입장이 아니라 감독 입장에서는 그 배역이 크든 작든 제가 평소 때 하고 싶은 배우들이 해주신다고 그러면 되게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만났었거든요. 그때 제가 되게 영광스러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지금부터라도 그 두 배우의 이름도 우리가 기억을 좀 하면 좋겠어요. 소장님 역의 배우는 김상규 배우님이시고 같이 일하는 그 동료로 나오는 형상 역에는 김도균 배우님이십니다. 두 영화에서 드라마 속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분들을 좀 반가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 개인적인 어떤 차별의 경험도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이런 얘기도 올려주셨네요. 육아휴직 여직원을 왕따시켰던 새마을금고 사건을 접했을 때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아니고요. 회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니 이해관계나 비뚤어진 이기심 이런 이유들로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일인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영화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님 말씀처럼 영화는 약간이고 현실은 더 잔인할 것 같습니다. 라는 평을 주신 관객분이 계셨어요. 아마 이 얘기에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고요. 이거는 감독님께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질문 주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편의점에서 막내는 정은에게 자신은 죽는 것보다 해고가 더 두렵다고 말했지만 결국 막내는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의 추락 혹은 상실에 몰입하며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정은은 막내의 죽음을 경험하며 연대하는 노동자로 각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탑 위에선 동료가 전부라는 막내의 말도 연대라는 이 영화의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연대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연대를 넘어서 차별적인 사회 구조를 좀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이게 되게 좋은 질문, 오늘 되게 좋은 질문들이 많네요.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살아오면서 앞으로 이제 살아갈 때도 필요하겠지만 이 동료 분들을 어떻게 만나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자꾸 파편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이 좀 필요하면 이렇게 그냥 하고 이렇게 친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점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는 참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되나 제가 답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평소 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작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제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계시고 여기서 살기 위해서 누군가는 숨구멍을 내줘야 되거든요. 숨구멍을 내줘야 살 수가 있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생활경부도 그렇고 간호사분들 이렇게 당하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아직까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숨구멍을 내어줘야 살 수 있는데 그럼 동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 동료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작은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희생이 없으면 동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건 동료가 아니라 그냥 이익 관계죠. 그 마치 동료를 이제 껍데기만 동료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작은 희생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막내는 그 막내처럼 그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 동료 관계가 필요하다고. 그게 어떤 큰 연대의 틀 이전에 그 동료 관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직업을 떼고 그 사람의 직함을 떼고 뒤에 있는 사람만 보게 되더라도 여기서 막내가 전우가 연대했던 그런 모습들을 노동관계에서 분명히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참 안 되죠. 뭐 국가 점수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또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걸 평소에 잊고 살다가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면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인간적이지 않은 구조 내에서 나의 인간다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질문들 많이 주셨는데요. 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지 못해서 아쉽긴한데 이게 너무 웃겨서 여쭤보고 싶어요. 여태까지 했던 분위기랑 참고로 전혀 다릅니다. 민트 초코 좋아하시냐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분이 아까 그 독백에 대한 질문 주셨던 분이라 이 질문도 꼭 드리고 싶어요. 민트 초코 좋아하세요? 네. 초코 얼마 전에도 먹었어요. 초코 엄청 좋아해요. 민초단이시군요. 네. 여기에 분개하시는 민초단 반대파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분위기를 좀 풀어보고자 마지막 질문 드렸고요. 일단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극장을 그렇게 관객들과 만나는 것 같네요. 요새 좀 상황이 쉽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저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으로 남을 것 같고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두 분도 부탁드리고요.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 배우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오셨으면 좋겠고 저희 영화에 대한 어떤 느낌들을 주변 분들께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돌아가세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다소 힘든 내용이긴 하지만 관객과의 대화할 때는 조금이나마 좀 덜 힘드시라고 최대한 좀 가볍게 해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암흑기를 많이 겪고 이제 영화를 이제 겨우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저희 영화 힘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해고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리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해서 같이 좀 잘 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